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강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오늘 나온 경선 결과의 의미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결선으로 진출을 했고 결선 과정을 거쳐서 3일에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데 오늘 경선 결과 나온 의미를 한번 여쭤볼게요. 박상수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당 당원들이 드디어 이제 전략적 판단으로 확실히 가기 시작했다. 전략적 판단이라면 네. 대 이재명 전략 무기 찾기. 네, 그것이 오늘 그 2강 경선의 결과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친윤, 친한 또는 찬탄, 반탄 이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이 놀라운 모습들이 좀 있는데 감정적 애도와 전략적 판단 사이에서 이번 경선이 돌아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감정적 애도가 굉장히 클 거라서 이쪽으로 쉽게 안 넘어갈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고. 애도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제가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동훈 캠프에서 느끼기에는 지난주 목요일쯤부터 지지세가 붙는 게 느껴졌어요. 아, 한동훈 쪽으로 오고 있다. 네, 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 어제 캠프 내부의 자체 분석으로는 우리가 40%대까지는 내일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네. 이런저런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나 그다음에 기존의 언론사에서 발표된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당원의 또 연령별 분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데 40%대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득표예요? 득표율?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우리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예. 그렇게 분석할 정도로 지지세가 확 몰려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지세가 몰려오나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냉정하게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결이 다른 후보입니다. 두 후보는. 근데 두 후보는 각각의 강점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 맞설만 해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예. 한동훈 후보는 이게 토론이 3시간 동안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이 지나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재명이랑 한동훈이 토론하는 걸 보고 싶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왜냐면 저기 한동훈과 홍준표가 토론하는 걸 봤더니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걸 봤더니 홍준표 후보 대신에 거기다 이재명 후보를 갖다 놓았을 때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토론을 보고 싶다라는 네.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저는 토론 실력 인정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말씀도 잘하시고 한동훈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를 토론에서 깰 수 있을 만한 후보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의 평가를 받은 거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거를 감정적으로 폭은 이렇게 좀 안아주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편지도 썼더라고요. 편지도 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김문수 후보의 특징이에요. 저는 굳이 정치인의 결을 따지자면 이재명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결이 비슷하다고 봐요. 네. 약간 논리적이고 냉하고 말로 싸우는데 특화돼 있죠. 김문수 후보는 반대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게 사람을 감성적으로.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그 경기지사 선거 때 유시민 후보와의 토론회 때 그걸 정면으로 보여줬어요.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배신자라고 막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남매를 이렇게 보호해줬던 얘기를 하면서 싹 감싸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김문수 후보는. 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싸울 전사를 원하면 한동훈, 감성적으로 캐릭터가 다르게 해서 감성적으로 이재명을 극복하기를 원하면 김문수.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답도 좀 들어볼까요? 오늘 경선 결과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분당이라고 쓸래다가 분당? 예, 네. 분열로 썼는데요. 분열. 과거에 2007년도에 이른바 친노와 비노의 그 대선 경선이 있었어요. 네. 딱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 이해찬 후보와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붙어서 비명 후보인 그러니까 비노 후보인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그런데 500만 표 이상의 표로 깨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른바 친노 계열의 지지자와 그 의원들은 전혀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예. 그리고 투표율도 가장 낮았어요. 저는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 두 분 중에 어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간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후보는
포용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냥 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대선 패배를 확인하는 그 경선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밖에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 밖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이 언젠가는 같이 또 들어와서 단일화 한다는 걸로 그 외곽을 싸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결국 탄핵과 파면 인용이 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잊어보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 큰 프레임이 네.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 저는 오히려 찬탁 반탁, 그다음에 친윤 비윤 또는 친윤 친한 이런 그 계파 간의 갈등이 오히려 훨씬 증폭이 되고 최종 후보가 되지 않는 그 측에서, 그러니까 그 계파 측에서는 선거에 거의 개입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거에 어떤 예. 친노 비노로 예. 갈려서 돕지 예. 않았던 경선처럼 이게 심하면 사실은 분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분열이라 분열까지로만 얘기를 하셨군요.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뭐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마이너스 경선의 전형을 보여줬다. 네. 깐족 플러스 버럭은 결국은 탈당이었다. 이렇게 아. 정의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그 결과를 보고 좀 씁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경선 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느꼈고 얼마나 망신스러웠으면 경선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냥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하겠습니까? 참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저는 뭐 한동훈 후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민주당과 탄핵 동지 아니겠습니까? 탄핵 동지, 예, 당연히 계엄 해제 동지. 예,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고 잘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 지도부 김문수 후보를 지금 밀고 있는 친윤 위장 전입 친윤들 네. 저는 진짜 사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 미는 척하면서 한덕수 후보를 또 영입을 하고 예. 아니 또 당 지도부는 네. 한덕수 후보 출마하게 설득해달라 그러고 그럼 결국 뭡니까? 이번 대선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당권뿐이 없다. 김문수 후보 밀고 김문수 후보 최종 후보 만든 다음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대선에 져도 우리는 다음 당권 우리가 먹겠다.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지방선거 내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 절대 안 된다. 대동단결 한동훈 후보 쳐내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야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정치인들이 있나 통탄스럽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다 싫고 정치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실 정계 은퇴 선언은 뭐 그렇다 치고 탈당까지 하니까 네. 그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홍준표 후보의 그 낙선 발언, 그 자연인이 되고 시민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아까 딱 보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2017년에 우리 당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대선 후보로 나와서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2022년 대선 때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렇게 당을 지켰고 의리를 지켰던 홍준표 후보가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네. 오늘도 어찌 보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밀려서 낙선을 한 것이 전략적 선택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8명 후보가 딱 있었을 때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으니까 네.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숙적은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강은 그 둘이다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러니까 후보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거 말고 네.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른 후보라서 네. 이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맞섰을 때 각각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그렇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실망을 한 것은 자신은 이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당원들이 지금 2번 연속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실망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의원들의
그 행동들에 대한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은 지금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오세훈 시장 지방분권 토론한다 근데 우르르 갔다가 그 출마 선언하는 날 돼가지고 그때 막 한덕수 권한대행 띄우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때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엔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까지. 네. 홍준표 후보도 친윤 후보인 것처럼 하지만 전혀 그렇게 지원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예 대놓고 여기 채널에 의해서 김덕수라고 할 정도로 아예 대놓고 무슨 한덕수 권한대행의 쉘인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후보가 되면 콘클라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는 흰 연기 피워 올리면 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이 당의 경선에 나올 후보로서 얘기하지 못할 굴욕까지 지금 김문수 후보는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분들이 또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홍준표 후보는 그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래요. 이와 같은 정치가 우리 보수 안에서 반드시 극복돼야 되는 정치인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여기 계시긴 하지만 개혁신당도 제가 그때는 정치를 안 할 때여서 몰랐지만 개혁신당도 그러한 아픔을 한번 겪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이 돼서 그걸 못 만들어낸다면 우리도 우리대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보수 전체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대로의 이 두 사람으로 경선을 치러서 결선 결과 한 명이 후보가 된다면 아마 못 뭉칠 것 같다라고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선거를 포기하면은 못 뭉칠 수 있죠. 네. 근데 적어도 한동훈 후보나 우리 한동훈 캠프는 선거를 이 대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이 경선에서 대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보가 안 되더라도 뭐 돕겠다 이런. 아니 오늘 그 저기 중앙당 선관위에서 저한테 당 선관위에서 중앙당 선관위 아니라 중앙당에서 당 선대본부에서 저한테 무슨 중요한 책임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오늘 2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달래요. 네. 당에서 당. 예.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친한계나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한다 그랬어요 전화해서.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이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원사이드한 권력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분열돼서 지켜본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 보수 지지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수 위원장이나 박상수 그 변호사야 아직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그 개파의 때가 별로 안 묻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정치를 오래 했고 또 그것들 때문에 그 실제 한동훈 예를 들면 후보가 됐다. 그랬을 때 친윤이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정치를 못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 반대의 경우 김문수 후보가 그다음에 한덕수 뭐 총리 권한대행이랑 단일화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가는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그 뭐 현역 의원 20여 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 공간이 있겠어요? 실제 공간이 다 사라져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뭐 인간들 간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나 이후에 총선 때까지 당내의 어떤 구도를 볼 거예요. 그 구도에서 본인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선거에 어떻게 자기가 올인해서 돕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갈등이 민주당에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강금실 박용진이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있어 왔어요. 근데 왜 지금 강금실 박용진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가느냐?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이재명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도 이길 것 같은 후보가 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이 갈등은 다 사라진다. 저는 승리는 많은 것을 잊게 하는 가장 최고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이제 말 좀 더 해야 돼. 그거 잠깐. 이게 보니까 깐족도 전염병이야. 이게 아니 왜 남의 당 후보들 소식까지 자기가 다 그냥 내피셜로 그러냐 이거죠.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려요. 정치도 내 이 말씀을 드려요. 정치도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물론 박용진 의원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왜 다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선당후사하겠다, 정권 교체 대의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인간적으로 정성을 보인 거예요. 사실 저는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처음부터 우리 목표는 김문수였다. 그럼 김문수 후보에게 깐족돼야지. 왜 남의 당에 그러느냐? 홍준표 네. 후보에게 아, 왜 홍준표한테 왜 그러냐? 홍준표가 그렇게 인간적 춘향이 얘기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경선하면 그러니까 잠시만요. 춘향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가 없냐면요. 같은 당 의원도 민주당 대하듯이 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적같이. 나중에는 품어야 되는데 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친윤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친윤 의원들도 사실 그건잖아요. 탄핵됐을 때 제가 탄핵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간 거니까 네. 당내 의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 친윤 의원들도 너무 야비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이재명 닮아서 그래요. 무뚝가기로? 그 예. 단일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저기 뭐지? 네.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을 제가 후보로서 봤잖아요. 네. 저는 진짜 타당 후보였는데도 네. 지난 총선 때 박용진 의원 솔직히 너무 불쌍했어. 경선룰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충격을 먹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결국은 변호사님. 선대위로 가셨잖아요. 친명 행사 한 저는 안 불쌍한가요? 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경선도 못 해봤어요. 예? 저 고향에서 예. 행사야? 친명 행사했어요.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 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때도 행사하라고요? 아 너무 가혹하네. 저희가 지금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아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는 다음 주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후보가 확정되면 다음 주에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고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소고기도 기대하겠습니다. 5월 1일을 보고 예. 뭐, 예.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